파리에서 일어난 테러로 130여 명의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사제 폭탄이 제조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확산이 되면서 모방 범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돼 경찰 수석을 받아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조계사로 피신하면서 이 종교시설이 수배자들의 은신처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백성문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파리 쪽에서 들려온 얘기가 이제 9번째 용의자가 붙잡혔다,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용의자가 9명이다. 제가 그런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번 파리 테러에 대한 충격, 전 세계 지금 공포 휩싸인 것 아니겠습니까? 추가 테러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테러에 이용했던 이 사제 폭탄이 인터넷에서 지금 제조하는 방법이 좀 떠돌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TATP 이렇게 좀 부리고 있던데, 이 폭탄 제조 지금 실제 어떻게 지금 유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TATP 이른바 그 급조 폭발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그 사제 폭탄의 한 종류로서 집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급조 폭발물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 그 자살 조끼 역시 예. 이른바 그 과산화수소 수 등을 이제 이용을 한 폭발력을 상당히 높이는 TATP 성분이었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몇 년 전에 발생했던 그 미국에서 보스턴 마라톤에서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식으로 보면 사실은 그 압력 밥솥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다가 철사, 볼트, 너트 등을 이제 넣고서 결국은 이제 그 폭발물로 활용을 한 것인데요. 이만큼 손쉽게 일상생활에서 조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이것을 만드는 그 과정, 공정 자체도 인터넷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면 누구나가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른바 그 요즘에 테러의 한 표현을 그 다운로더블 테러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종 정보를 사실은 동영상을 통해서 또는 그림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새로운 뉴 테러리즘의 그 수단 방법이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다라고 보입니다. 이번 테러에 사용된 폭탄의 별명이 사탄의 어머니던데 굉장히 위력이 뭐 대단하다면서요. 뭐 TNT의 몇 80%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사제로 만든다면 그 정도 위력이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과학자 실험 결과에 의해서도 TNT 폭발력의 83%에 육박한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1980년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이 사용했던 방법도 TATP 이 방법이었고, 또 그 일본행 그 필리핀 그 항공기 테러에서도 역시 이 방법이 그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그 몇 년 전에 발생했던 런던 테러에서도 그 TATP 이 폭약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반면 폭발력은 다른 폭발물에 못지않다. 이런 점에서 이른바 그 잠깐 예를 들면 그 IS 캠프에 동참을 해서 훈련을 받고 또 국내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이른바 귀국 테러에 상당히 용이한 새로운 뉴 테러즘의 그 수단 방법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박사님, 지난 9월인가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이 중학생이 그 교실 안에 부탄가스 폭발 터뜨리고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뭐 다행히 뭐 다친 사람 없었는데, 그때 당시 그 폭발물 제조법을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확인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그만큼 청소년들도 쉽게 그런 폭발물 제조에 노출돼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 사제폭탄 제조법 이렇게 치면 쭉 나옵니다. 아주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디 비밀스러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포탈에 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사회 부적응자 같은 경우에 나도 폭탄을 하나 만들어서 뭔가 테러를 하건 누구를 살상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손쉽게 제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올리는 거 관련된 이제 처벌은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포털 사이트 자체에서 나름 필터 시스템이 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폭탄 제조법이 뭐 학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폭탄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살상하거나 무슨 건조물을 파괴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범죄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그런 게시물들은 포탈 자체에서 스스로 필터링하는 기능을 갖춰놓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삭제 나가는 노력을 반드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심지어 그 화염 방사기도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라이터와 분무기를 합쳐서 만들면 이게 화염 방사기가 되고요. 이거 만드는 방법도 인터넷에 다 나와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른바 그 드라이 아이스 폭탄이라고 해서 그 드라이 아이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세톤을 예. 합성하면 이게 드라이 아이스 폭탄이 됩니다. 이처럼 사실은 언제든지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국내에 혹시 이를테면 외로운 늑대, 우리 자생 테러라고 하는 예. 왜냐하면 어제 국정원의 발표에 의하면 적어도 수십 명이 예. IS에 동조하는 선언을 했고 협조 행위를 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심취를 하게 돼서 사회의 여러 가지 불만에 대한 표출로서 예. 이와 같은 급조 폭발물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예. 사실 우리도 치명적인 사실은 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 그것에 사실 전조 증상이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예.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든가 예. 또는 방화라든가 예. 즉 사회에 대한 분노를 공중시설에 대한 방화 사건도 많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에 있어서의 상당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지금 상당히 숙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사실상 우리도 결코 테러의 청정 지역이 아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시각을 국민뿐만이 아니고 예. 파워 엘리트들도 예. 정치 지도자들도 예. 좀 더 심각하게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보 당국에 따르면요, IS 공개 지지 표명 국내인이 10여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TATP 재료가 아세톤과 과산화수도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게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화장품 가게를 생활용품 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이 이후에 이제 황산과 염산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황산과 염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 그러니까 폭발물을 제조할 수 있는 여러 화학물질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황산, 염산에 관한 유해물질관리법 등에 의하면 사실상 예. 농약도 마찬가지고 이걸 구매하는 사람 또 판매하는 사람의 신상 정보를 꼼꼼하게 기록하도록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상에는. 하지만 지금 그것이 유통되는 경로가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고 그건 매뉴얼상의 얘기지 실제 현장에서는 사실상 그대로 방기하는 이와 같은 그렇죠. 이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독으로 이 화학 물질을 사용을 해서 일정한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단독 같은 경우는 그냥 단독 물질이지 그렇죠. 이게 위험물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조합돼서 위험물로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폭발물로 되기 때문에 지금 관계 기관에서는 내년부터 총포 화약 도금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을 해서 이것이 조합이 되어도 폭발물로 봐서 처벌을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인터넷에 많은 폭발물 제조물 방법이 지금 떠돌고 있는데, 자, 이걸 막 게재했을 때 처벌 어떻게 받는 겁니까? 어떤 형사 조항?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이런 걸 올려도 그냥 표현의 자유 한 영역에 불과한 것뿐이고 그걸 처벌할 조항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테러를 할 가능성, 다른 사람을 살상할 가능성들이 분명히 대두되기 때문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총포도검 화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위험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을 온라인 같은 데 게시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이제 처해지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서 제가 조금만 추가를 하면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그 염산이나 황산 같은 게 불법으로 유통되는 게 온라인에서 굉장히 쉽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제 각종 SK 플래닛의 11번가나 옥션이나 아니면 무슨 G마켓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정황들이 있어서 일단 이곳들하고 유해 화학물질 온라인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자율관리 협약을 오늘 체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부 내에 이제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런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염산이나 황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법적으로 좀 유통되는 정황이 있으면 그거를 이 해당 사이트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면 바로 판매를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완벽하게 실효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유통을 어느 정도는 근절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테러 위험 가능성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지금 떠돌고 있기 때문에 19금 용어처럼 그러니까 검색했을 때 차단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성인 인증을 한달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근본적으로 이걸 막을 방법은 없겠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만 인터넷에 이른테면 이제 금기어를 이제 설정을 해서 이른바 사제 폭발물 또는 TATP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접근이 차단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을 또 이제 구글이나 야후.com 이렇게 외국 서버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차단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정보를 파키스탄이나 이런 쪽에서 입수를 해서 이걸 검색한 사람한테 이메일이 오기도 합니다. 이메일이 와서 거기서 만들어진 사제 폭발물을 한 100불, 한 11만 원 정도면 한국으로 배송을 해주겠다.
이와 같은 이메일로 사실 국내에 지금 그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그 테러가 이제 국경이 없는 이와 같은 이제 입장에 있어서 예. 이것을 금기어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이제 예방하기보다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테러의 그 정보를 예. 사전에 그 파악을 해서 사실 예방적 조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테러에 관한 것이 예방, 대응, 예. 복구, 검거 이게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예. 사실은 생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인데 예. 우리의 여러 가지 그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적 질곡 때문에 예. 정보를 독점하고 혹시 그 옥상옥 또는 예.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테러 예방에 관한 예. 컨트롤 타워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상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제 종교시설인 조계사로 좀 도피, 사실상 피신을 했는데 그 피신한 걸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두 분께 좀 여쭙고 싶어요. 참 적당한지의 부분들, 종교시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독재 정권 시절에는 그 명동 성당이나 이제 조계사가 정치 박해를 받는 분들이 그러니까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도망을 다니다 그쪽에서 몸을 숨기고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도 예. 지지를 해줬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었지만 이제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나서 예. 지금 한상규 민주노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그 세월호 그 촛불 집회 관련해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이제 넘어갔는데 예. 재판에 출석을 안 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그냥 범법자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종교시설에서 그러니까 이 과거에 뭐 정치 박해와 상관없이 예.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을 이렇게 숨겨주는 거는 지금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계사나 뭐 명동성당은 사실상 지금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보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조계사 쪽에서 내보내준 게 좀 맞다. 지금 이제 오전 중에 회의를 해서 입장 정리한다고 합니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교수님, 네.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제 범법자들 종교시설에 들어갔는데 경찰이 마구 진입할 수 있는 겁니까? 종교시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종교시설이 그 예. 치외 법권 지역은 아니죠. 예. 다만 이제 그 상징성 면에서 사실은 그 종교 신앙생활 하는 것에 공권력과 물리력이 행사된다. 예. 이와 같은 모양새 자체가 상당히 좀 부자연스럽고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사실상 이제 그 공권력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무작위로 한다. 이와 같은 뉘앙스를 보내는 것도 사실 적절치 않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리력 충돌, 그렇죠. 불상사에 대한 상당 그 부분에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종교시설도 더 이상 치외 법권 지역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번 이 한상균 전 노조위원장의 현 노조위원장의 얘기를 보면은 사실상은 이제 그 청와대를 공격하자, 진격하자, 그리고 서울을 마비시키고 한 나라를 마비시키겠다. 이 얘기는 결국 도심 게릴라전 양상 비슷한 이와 같은 모습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권력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야 되느냐. 더 이상 지금 2015년 대한민국 사회가 공권력은 악이고 이른바 그 노조는 선이다. 이런 그 시대는 아니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제 이것을 뭐 12월 뭐 5일까지 뭐 방치를 한다 뭐 등등 하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안전한 곳에서 전략과 기획을 더해서 사실 12월 5일 날 또 제2차 총격이 돼 그것을 오히려 이제 편의를 제공하는 이와 같은 사실 이제 상당히 그 아이러니한 뭐 상황이 그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이제 그날까지 언론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이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피해자처럼 무슨 정치 권력의 압박을 받는 이와 같은 또 모습도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이것은 결코 이제 온당치 않지 않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그 조계사 그 측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수라든가 설득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입장입니다. 백 변호사님, 그 종교 시설은 주거가 아닙니까? 주거 침입죄 이런 건 성립이 안 되나요? 주거 침입죄는 이제 내부에서 의사에 반해서 들어올 때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는 건데. 조계사에서 받아준 거기 때문에 받아준 거다. 일단 그렇다면 않고요. 조계사 입장 측에서는 범인 은닉죄 이런 부분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교시설도 역시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고 범인을 숨겨주면 안 됩니다. 그렇긴 한데 경찰이 조계사에 강제 진입을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정법 위반이 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조계사 이제 뭐 총무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을 범인획죄로 만약에 입건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사회적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시는 것 같고 조계사는 과거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 3월에 발전노조원 체포를 위해서 경찰이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다만 그때는 조계종 측에서
경찰력을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아니라 조계종 측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밀고 들어가는 건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큰 거고요. 그래서 2013년 12월에 당시에 그 철도노조 위원장,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도 조계사로 들어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강제 진입을 못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제일 합리적인 방안은 조계사 측에서 네. 회의를 거쳐서 그래도 일단 본인 스스로 죄가 없다면 떳떳하게 재판을 받아서 그 이후에 뭐 다른 행동을 도모하라는 취지로 예. 나가서 이제 투항하라고 권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위를 막느라 고생하는 경찰관이 있는가 하면 경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경찰관들 좀 있었습니다. 경찰이 경찰서 안에서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좀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체 사진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그 뭐 언급하기도 너무 민망한 예, 그 예. 사건이라고 예, 보입니다. 예. 그 사실은 이제 이 성범죄 척결이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그 4대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사실은 마음을 먹고 계획적으로 오히려 일요일 날 이 사람 학생을 오라고 하고 같이 동행했던 상담사까지 배제를 시킨 것이죠. 예. 그러면서 CCTV에 찍힐 것을 염려해서 CCTV 없는 사각지대로 유인을 한 것입니다. 아유. 어떻게 본다면 경찰관 직업을 활용해서 예. 마음 먹고 성추행을 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제 그 병을 치료해야 할 의사가 오히려 질병을 퍼뜨리는 이와 같은 상당히 그 치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주 예. 그 죄질이 나쁜 범죄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도 좀 그러는데 성추행 피해 여성을 성폭한 경찰관이 파면이 됐고요. 내연녀에 따라 성추행한 경찰 간부도 있었습니다.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신명 경찰청장이 성범죄 관련해서 경찰관 적발 걸리면 정말 엄벌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뭐 범죄와 상관없이 뭐 행정조치인가 파면 이런 걸 하는데 나중에 뭐 소청 심사해가지고 다시 복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경찰에서 그러니까 무혐의로 이제 올리긴 했었어요. 그 성폭행 혐의가 있었던 사람을 더 이상 증거가 없다서 무혐의로 올렸지만 그냥 파면을 한 그런 그 사례도 있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성범죄와 관련된 것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굉장히 엄정하게, 그러니까 처벌을 여부를 떠나서 그 뭐 파면이나 징계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경찰입니다. 경찰, 검찰이죠. 수사기관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마저 또 다른 피해를 입는다면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된 범죄가 발생을 하면 일반인의 범죄보다 더 중한 처벌과 엄한 신변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 다시 또 어물쩍 넘어와서 다시 경찰에 복귀하는 일들은 절대 막아야 될 것 같고 그 강신명 경찰청장이 말씀하셨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앞으로도 엄격하게 좀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기 경찰 간부들 많습니다. 근데 고위직 한 지역 경찰청장이면 치안감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고위직인데 기자들과의 어떤 간담회 자리였나 봅니다. 뭐 이렇게 식사 자리였는데 여기자를 성희롱한 발언을 하고 또 술자리에서 나올 법한 행동을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실수라고 해명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전에 뭐 정치인도 있었고요. 소위 말해서 사회주도층 인사들 그런 행위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 지탄의 대상이 맞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좀 봐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이것이 그 왜곡된 남성 위주의 그 문화가 이 경찰 조직에 터잡고 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지휘관이 이른바 유능하게 평가를 받으려면 사실 여성을 좀 비하하면서 성희롱적 발언을 잘하는 것이 마치 적절한 유머로 잘못 생각하는 이것이 가장 큰 이제 문제 같고요. 이것은 결국은 조직의 그 하위 문화가 그것을 용인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또 그것을 바꿔 얘기하면 침묵의 코드가 그대로 터잡고 있다. 그래서 저것은 비판받고 작은 농담이라도 그야말로 지양을 받는 이와 같은 조직 문화가 이와 같은 이제 근본적인 성추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그 시작이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결국 이제 그 기관장들에게 좀 더 엄격한 인사고과의 평정의 뭐 잣대도 공식적으로 이제 마련이 되어야 이와 같은 문화가 제거되고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제 경찰을 준비하는 분들을 이제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인성에 관한 부분들을 정말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시험에도 이런 걸 좀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것을 뭐 객관식으로 뭐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심층 그 면접을 통한다든가 그렇죠. 또는 이제 그 이 시보 기간에 여러 가지 생활 행태 또 업무 행태에 대한 다면적 좀 그 심층적 평가도 시보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국민의 그 제일 그 안전과 편안함의 일선에 서야 되는데 그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폭행 가해자가 된다, 경찰 범죄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불신뿐만이 아니고 정부 정책의 그 정책 시행에 있어서 이른바 수능이 아닌 비협조
냉소적 법률 예. 태도를 예. 양산시키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는 현장에서 더 중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공권력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 내에서 뭐 성범죄나 이렇게 성희롱적인 발언들이 나오면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들도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무슨 권리로 나를 잡아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들은 더 사실 더 투명하고 더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반드시 좀 명심을 하시고 작은 농담도 이번에 물론 농담으로 하셨고 취지는 나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걸 들은 사람이 불쾌하고 성희롱적 발언이라 느끼면 그게 성희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